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흔히들 회사 일에 지칠 때면 입버릇처럼 농사나 지을까 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농사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랍니다. 아마 시골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는 않으면서 할 일은 어찌나 많은지요. 저희 아버지는 80이 가깝도록 그렇게 힘든 농사일을 하셨어요. 평생을 고단하게 일하며 홀로 저와 오빠를 키워내셨죠. 아직도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달그락거리며 밥상을 차리던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쌀을 씻던 투박한 손도 떠오르죠. 반찬이라고는 멸치볶음과 콩자반 김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밥은 항상 따끈하게 새로 지어주셨답니다.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이 나이가 되니 알겠더군요. 그러다 가끔 읍내에 나가는 날이면 가마솥에 튀긴 통닭을 사다 주셨어요. 그날은 오빠와 저만의 잔칫날이었죠. 요즘은 온갖 종류의 치킨들이 넘쳐나지만 그 시절에 먹었던 통닭만큼 맛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기 퍽퍽한 시절이었지만 저는 그 어린 날이 너무나 그립네요. 그때는 제 곁에 젊고 건강한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오늘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워낙 말수가 적고 숫기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도 운 좋게 맞선으로 만난 어머니와 결혼을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7살이 되던 해 기침을 달고 살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는 아버지를 도와줄 친척도 한 명 없었어요. 그래서 호랍이 혼자 자식들을 오롯이 떠안게 되셨죠. 그래도 아버지는 저희를 위해 참 열심히 사셨어요. 일하다 던져놓고 오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이 끼니를 거르게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제가 부엌 일을 할 수 있게 되자 한시름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그런 아버지가 고맙고 측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좀 달랐어요. 저보다 2살이나 많았지만 원하는 게 생기면 고집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메이커 운동화를 사달라고 광에 들어가 한나절을 나오지 않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도시에 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그 운동화를 사주셨답니다. 그럴 때도 아버지는 인상 한번 쓰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하셨죠. 오빠는 욕심이 많은 만큼 공부도 곧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시골을 떠나서 도시에서 다니고 싶어 했네요. 그렇게 집을 떠난 오빠는 학교 기숙사에서 3년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만 해도 1등을 놓치지 않던 오빠가 대학은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걸핏하면 가난을 원망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갔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나보다 못했던 놈들도 다 학원 다녀서 좋은 대학 들어갔잖아. 개천에서 욕낸다는 것도 옛말이라니까. 요즘은 돈 없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꾸라지야. 상준이 오빠는 학원 한 번 안 다녀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잖아. 왜 맨날 핑계를 찾아. 오빠가 기숙사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느라 공부 안 한 거 아니야? 이게 너처럼 공부랑 담쌓은 애가 뭘 한다 그래? 그렇게 제가 바른 말을 할 때마다 화를 내더군요. 아버지는 아들을 대학에 보내느라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도 오빠는 늘 불만만 얘기했지 좋은 소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다녀와 대학을 졸업하더니 기어이 서울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원하던 서울행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큰 회사에 들어간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평소 그렇게 과묵하시던 분이 그때는 읍내에서 거나하게 취해 들어오셨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그날 아버지는 생전 안 하던 자식 자랑을 늘어지게 하셨답니다. 좋은 소리 한번 안 해주는 아들이라도 그리 자랑스러우셨나 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오빠는 서울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농사짓던 땅을 떼어내 오빠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농사꾼이 논밭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고민 없이 아들을 위해 금쪽 같은 땅을 팔아버리셨죠. 아버지는 그렇게 주고 또 퍼줘도 미안해 하셨어요. 하지만 오빠는 인사도 없이 넙죽넙죽 그 모든 걸 잘도 받았습니다. 예전에 새끼를 낳고 지 몸을 먹이로 내주는 거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거미의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마음 아파서 여상을 졸업하고 농협에 취직했답니다. 그러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며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소개로 만난 남편이 군무원이라 5년마다 근무지를 옮겨 다녔거든요. 그렇게 저까지 떠난 고향집을 아버지 혼자 지키며 세월이 흘렀네요. 그렇게 제가 낳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저도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홀로 사시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입맛이 없으신지 살도 점점 빠지시는 것 같았죠. 그맘때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서울살이하던 오빠 내외가 기놈을 결심했다는 말이었어요. 하루는 서로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새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가씨 나예요. 잘 지내시죠? 네, 애들한테 치이면서 그럭저럭 지내죠 뭐. 언니도 별일 없죠? 아, 우리는 별일이 있죠. 아직 오빠한테 못 들었구나? 네, 무슨 일이요? 우리 부여에 내려가서 살기로 했어요. 오빠도 회사 생활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아버님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돼서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오빠는 곧 죽어도 서울에서 산다고 그러더니. 오빠가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아버님 생각을 얼마나 하나 몰라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것도 뭐 아버님 똑 닮은 거 아니겠어요? 오빠는 그렇다고 치고 언니는 괜찮겠어요? 서울에서만 살다가 그런 농촌은 답답할 텐데. 그리고 영진이 공부는 어떻게 하고요? 영진이 때문에라도 더 내려가야겠어요. 서울에서는 여기저기 한눈 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 가서 딱 잡아두고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요. 아빠는요? 좋다고 하세요? 아하, 아버님이야 너무 좋아하시죠. 혼자 척척하셨어도 어디 말씀하실 분이세요? 집 좀 손보고 내려간다니까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집을 고치려고요? 당연히 해야죠. 오빠가 안 그래도 걱정했었어요. 너무 낡고 추워서 손 좀 봐야겠다고요. 어르신들은 감기 한 번에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난방비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이번에 싹 손보는 게 이득일 거예요. 그럼 너무 좋죠. 저도 사실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언니네가 같이 살면 정말 한시름 놓겠네요. 새언니의 말을 들으니 가슴에 묵직한 돌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오빠를 얌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그제야 왜 어른들이 아들을 든든하게 여기시는지 알겠더군요. 딸처럼 살뜰하게 챙기지는 못하지만 크고 굵직한 효도를 하는 게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 걱정만 할 줄 알았지 낡은 집을 수리할 생각은 못했답니다. 그런데 오빠가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 오빠 내외가 기농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조카까지 데려간 걸 보니 큰 맘을 먹은 것 같더군요. 저는 오빠가 이사하고 일주일 후 고향집에 내려가 봤어요. 집을 깔끔하게 손보고 화장실도 고치고 나니 제법 아늑하더군요. 아버지도 딱히 말씀은 없으셨지만 연신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손자까지 데려와 같이 살겠다는데 당연히 좋으셨겠죠.
사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해도 시집살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와준 새언니가 저는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기농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아버지의 일만 돕더니 그걸로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나중에는 버섯 농사까지 짓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주변에 양송이버섯 농가가 몇 있었거든요. 오빠는 버섯과 친환경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덩달아 신이 나셨는지 더욱 활력이 넘쳐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노력한 덕분에 농사의 규모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땅만으로는 부족해서 농지를 빌리기도 했죠. 다행히 새로 시작한 버섯 농사와 친환경 농작물 재배도 잘 돼가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어느덧 오빠 내외 기농이 3년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기일이라 제사 음식 준비하러 고향집에 갔어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새언니를 도와 탕국을 끓이고 산적을 만들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슬쩍 새언니의 기농생활에 대해 물어봤어요. 언니, 여기 사는 거 어때요? 일도 많고 아빠 모시기 힘들죠? 아, 힘들겠요. 너무 잘 되고 아버님 건강하시니 너무 좋죠. 근데 아빠 연세도 있으신데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살도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아유, 안 그래도 저희가 말리느라 힘들어요.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도 굳이 나오신다니까요. 아가씨가 몸 좀 아끼시라고 말씀드려봐요. 돈 버는 재미에 빠지셨는지 도통 몸세각을 안 하세요. 그래요? 아빠도 참,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오빠한테 들으니까 밭을 더 샀다면서요? 이러다가 오빠랑 언니 덕분에 우리 아빠 재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가씨는 싱거운 소리도 잘하세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사실 처음에 오빠가 농사 짓는다고 했을 때 전 반신반의했어요. 어려서도 밭일 한번 도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버티면 얼마나 버티려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빠 잘 모시고 건강 챙겨주시는 거 보니 솔직히 감동했어요. 아,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다 오빠랑 아버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잖아요. 오빠가 언니 만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정말. 아가씨는 악부끄럽게 왜 그래요? 이게 뭐 별일이라고. 장남이 아버님 모시는 게 당연하죠. 아버님 건강하시고 농사도 다 자리 잡고 좋은데 영진이가 문제예요. 아, 난 이제 걔만 정신 차리면 진짜 걱정이 없겠어요. 그때까지 웃던 새언니가 조카 얘기를 꺼내며 한숨을 쉬더군요. 아참, 영진이 재수한다고 했죠? 네, 아무래도 서울보다 교육이 문제긴 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아예 기숙학원 보내려고요. 거기서 1년만 쉬었다 생각하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똑똑한 애니까 알아서 잘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언니의 어두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카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제사를 잘 모시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실 오빠가 기농하고부터 안심이 되는지 아무래도 전보다 아버지에게 신경이 덜 쓰였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하던 안부 인사도 느슨해지고 찾아가는 것도 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산책을 나가셨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전화를 건 새언니는 우느라 말을 잘 잊지도 못했어요. 아가씨 어쩌면 좋아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우는 거예요? 아버님이 아침에 동네 산책에 나가셨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대전에 있는 병원이에요. 빨리 와요. 뭐라고요?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얼른 와서 얘기해요.
부여에서는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신이 없어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기억나질 않네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아버지가 2시간째 수술 중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그 뒤로도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새언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를 어쩌면 좋아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가는 사람 뻔한 동네에서 갑자기 뺑소니라니. 그때 오빠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한숨을 쉬더니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제발 아침에 더 주무시라니까. 노인네가 쓸데없이 바지런을 떠시더니. 저는 그런 오빠의 말에 발끈해서 괜히 말이 곱게 나가지 않더군요.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빠 잘못이라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노인네가 날도 밝기 전에 자꾸 나가시니까 안 그래도 내가 계속 말렸다고. 근데 괜한 고집을 부리셔서는 참. 나이 드시면 당연히 아침잠이 없어지시는 거지. 아빠가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벌써 몇 년 된 버릇인데 그 탓을 해. 아픈 사람 탓하지 말고 범인을 잡아야지. 뺑소니범. 그게 어디 말처럼 쉽냐? 거기는 외딴 시골길이라 CCTV 같은 것도 없어. 오가는 사람도 없는 새벽 시간인데 범인을 무슨 두로 잡아? 오빠가 경찰이야? 왜 마음대로 단정지어? 일단 경찰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언성을 높이자 새언니가 눈물을 헐쩍이며 입을 열었어요. 이러지들 말아요. 아버님 저러고 계신데 둘이 악쓴다고 뭐가 달라져요? 일단 지금은 아버님 수술 무사히 마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만 기도해요. 그 말에 오빠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2시간이 더 지난 후 아버지의 수술이 끝났죠.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가 저희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설명을 들어보지 않아도 아버지의 수술 경과가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새언니가 의사에게 달려들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님 괜찮으신 거죠? 제발 아버님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워낙 연로하신 데다 사고가 커서요.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의식을 회복하셔야 다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의식을 못 찾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지금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의사의 비관적인 말에 새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마치 제가 아니라 새언니가 친딸처럼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만큼 아버지와 정이 많이 든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네요. 그런데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는 며칠이 지나도 깨어나질 않으셨어요. 그러다 2주 만에 혼수 상태에서는 깨어나셨지만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태로 한 달이 지나가도 차도가 없던 아버지는 결국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말았죠. 저희는 희망을 버릴 수도 그렇다고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렇다 할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더군요. 새언니와 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물바람이었죠. 그러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빠, 경찰은 뭘 찾아보긴 하는 거야? 그 작은 동네에서 뺑소니범 하나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거기 몇 집이나 산다고.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 사고를.
집집마다 오토바이 있는지 찾아만 봐도 금방 알겠어. 그건 다 찾아봤나 봐. 꼭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더라. 그래서 수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손 놓고 경찰만 바라보고 있어? 별 수가 없잖아. 경찰도 노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빠는 답답하지도 않아. 아빠 감경하느라 고생하는 새언니한테도 미안하고. 난 정말 너무 화가 나. 영진이 엄마는 내가 미안해하면 자기가 남이냐고 더 서운해하더라. 그 사람이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좋아했어. 그래, 나도 알지. 이번에 새언니가 아빠한테 하는 거 보고 나 정말 감동했어. 딸인 나도 그러기 힘들지. 난 주말에만 와도 피곤하던데 언니는 매일같이. 상황이 길어지면 감경인을 알아봐야지. 그 사람도 너도 힘들어서 길게는 안 돼. 제발 그 전에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고생만 하시다 이제야 오빠네 왜 효도 받으며 지내셨는데. 그러게 말이다. 내가 좀 더 일찍 내려왔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오빠는 아버지의 병실을 안타까운 듯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와 교대한 새언니가 집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한데 그날 아버지를 뵈러 온 저희 남편이 병원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고생한 새언니랑 맛있는 것 좀 먹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고향집을 향했습니다. 새언니를 태워서 번화가에 있는 한우 전문점에 데려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동네에 들어서다 아버지의 사고 현장을 보게 됐어요. 마음이 착잡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군요. 바로 그때 나무 사이에 길게 묶인 현수막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과 함께 오빠네 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집에 들어가 새언니를 만나 물었습니다. 언니, 사고 난 자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경찰이 만든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하자고 했어요. 아버님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난 결심했어요. 뺑소니범은 내 손으로 잡아요. 이제 더 이상 경찰도 못 믿겠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노력을 봐서라도 아빠가 얼른 일어나셔야 할 텐데. 꼭 일어나실 거예요. 걱정 말아요. 아버님 그 연세에도 얼마나 팔팔하게 농사일을 하셨는데 이만한 일로 무너지실 분이 아니에요. 새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고 그런 저를 보는 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한참이 지나도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포기는 이르다며 새언니는 현수막을 계속 붙여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셔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아무리 간병인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비록 저를 알아봐 주시거나 반응하진 않지만 그렇게라도 살아 계신 곳에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요양병원 화장실에 갔다가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눈에 저를 알아본 이웃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네요. 아이고, 이게 누구냐? 너 요정이 아니냐?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시죠? 그래, 나야 뭐 괜찮지. 근데 아버지는 좀 어떠시냐? 못 일어나신다는 말은 들었다만 아직 차도가 없으신 거야? 네. 이 병원에 모셨는데 아직 그러세요. 간병인이 있는데 오늘은 주말이라 제가 옆에 있으려고 왔어요.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래서 사람은 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못된 네 오빠만 있어봐라.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치근한 신세가 됐겠니? 오빠가 왜요? 오빠 거기 가서 아버지 모시면서 정말 효도하고 살았어요. 새언니도 그렇고요. 어릴 때하고는 달라요. 뭐 효도? 아유, 동네 개가 오겠다.
네 오빠라는 인간이 아버지를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못 봐서 그래. 오죽하면 몇 사람이 너한테 전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고민도 했어. 너야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봤잖니. 근데 너희 오빠는 예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차갑게 구는지. 오빠가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를 얼마나 챙기는데. 두 번만 챙겼다가는 골병 들겠구나. 네 오빠가 밤낮 없이 나이 먹은 아버지를 논으로 밭으로 얼마나 불러댔는지 아니? 그것도 일 못한다고 매일 구박하면서 말이야. 네 아버지 이런 사고 아니었어도 그대로 일했으면 아마 금방 쓰러지셨을 거야. 네? 아버지가 나서서 일하신 게 아니고요. 뭐 처음에는 아들 며느리에 손주까지 데리고 살게 됐다고 자랑도 좀 하셨다만 나중에는 그럴 여력도 없었어. 워낙 일에 치여서 사람들하고 어울릴 틈도 없었거든. 어디 그뿐인 줄 아니? 재작년 겨울에는 이장이 너희 아버지한테 뭘 좀 여쭤보러 갔다가 깜짝 놀랬대더라. 방이 너무 냉골이라서 말이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알뜰해서 그렇다고 했다던데 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노인들한테는 감기도 무서운 법인데. 농사 짓는다고 아버지를 그렇게 부려먹고 번 돈은 다 지들이 꿀꺽하고는 그 기름값 몇 푼 한다고 다 늙은 아버지를 냉골에서 주무시게 해. 아주머니, 그게 전부 사실이에요. 아우, 내가 더운 밥 먹고 왜 쉰소리를 하겠어. 안 그래도 너 보면 말을 한번 하려고 했어. 근데 오빠네 내려오고 나니 너를 도통 볼 수가 없더라고. 네, 제가 좀 바빠서. 너 나중에 시간 되거든 너희 아버지 통장도 한번 싹 살펴봐. 아버지 돈으로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 다 써놓고 정작 번 돈은 고스란히 네 오빠 주머니로 들어갔단 말도 있어.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빠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 아유, 그나저나 아버지가 어서 일어나셔야 할 텐데. 바빠도 그나마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낙인 양반이 하필 그런 사고를 당했었는. 아유. 그러면서 눈물까지 찔끔거리셨죠. 잠시 후 저는 아주머니와 헤어지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좀처럼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그냥 오빠네외에게 직접 해명을 들어보기로 했네요. 다음날 저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고향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사실을 물었더니 오빠가 펄쩍 뛰며 소리치더군요. 너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와서 이래? 아무리 귀가 얇아도 그렇지 남의 말 한마디에 오빠를 파렴치한 취급해? 왜 그렇게 팔떡 뛰어? 본 사람이 있으니 하는 말이잖아. 오빠가 그러니까 더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렇지. 너 오빠가 여기 내려와서 아버지 농사 키워드리고 집도 수리해서 좋은 집에 사시게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거기다 이 새언니는 너 언니 잘하는 건 너도 알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이 집 고친 비용이랑 농사 짓겠다고 일버린 비용은 어디서 났어? 그거 다 아버지한테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놓고 수익금은 아버지한테 한 푼도 안 드린 거 아니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다 서울생활 정리한 돈으로 한 거야. 내가 돈을 보태드리면 드렸지.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내가 아무래도 이사내서 새언니 동생한테 다 물어봤어. 나한테 사돈 연락처가 있더라고. 그래서 안부 묻는 것처럼 연락했더니 오히려 자기 언니 걱정하던데. 새언니가 서울에서 다단계 사기당해서 카드비자 대출에 장난 아니었다던데. 그거 오빠가 집 팔아서 싹 정리해줬다며. 그리고 나서 갈 곳 없어지니 아빠 생각하는 척 여기 내려와 비 붙은 거 아니야? 뭐? 그건 몇 푼 되지도 않았어. 내가 직장 생활한 게 몇 년인데 모은 게 그 집 하나였을까 봐? 퇴직금으로 갚아도 그 정도는 문제 없었어.
오빠 취직하느라 퇴직금 미리 땡겨서 다 날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때도 돈 빌리러 윤서방한테도 전화했었다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마누라한테 다 말했어? 입도 참 가벼운 자식이네. 근데 그건 벌써 한참 전 일이야. 그때 까먹은 거는 다 복구하고도 남았어.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오빠 말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그런데 그때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며 새언니가 나타났어요. 아가씨, 듣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은 농사 지으면서 아버님을 얼마나 챙겼는데 어떻게 동네 사람 말 한마디에 이럴 수가 있어요. 공부해야 하는 영진이까지 데려와서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너무 섭섭하네요, 정말. 그래요? 모르는데요. 아버지 돈으로 농사 지으면서 노인 부려먹은 거요? 아니면 한겨울에 보일러 꺼버리고 입김 나오는 방에 사시게 한 거요? 아빠 밥이나 제대로 챙기긴 했어요. 안 그래도 자꾸 아빠가 말라가시는 게 걸리더니. 언니야말로 내가 그렇게 믿고 고마워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고요, 글쎄. 그리고 막말로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아가씨가 자주 와보지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오니까 아가씨도 마음 딱 놓고 잘 오지도 않았잖아요. 아가씨 3년 동안 이 집에 몇 번이나 와봤어요. 그리고선 갑자기 효녀 흉내내지 말아요. 어차피 아가씨도 자기 식구 챙기는 게 먼저 아니에요. 치우가 외인이면 치우가 외인답게 굴란 말이에요. 자꾸 친정 드나들면서 잘하려는 사람 들쑤시지 말고. 뭐요? 언니, 이제 본색이 나오는군요. 어쩐지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없지. 시집 올 때부터 찬바람 쌩쌩 불던 사람이. 그래도 나이 먹으면서 좀 변한 줄 알았더니 다 내 착각이었나 봐요.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니까 할 말 다 했으면 그만 가봐요. 그동안 아버님 수발 듣느라 농사일이 얼마나 밀린 줄 알아요. 아가씨랑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요. 언니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오빠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러더니 대문 밖으로 거칠게 잡아당겨 끌어냈죠. 저는 안간힘을 쓰며 버텼지만 역부족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국 친정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는 어떻게 했을지 대충 감이 오더군요. 나이 들어 기운 없는 노인을 쥐락펴락하며 마음대로 했겠죠.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오빠만 믿었던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병원에 누워 계시는 마당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네요. 그리고 며칠 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상대는 저희 아버지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었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혹시 무슨 실마리가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한데 돌아오는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바로 오빠 내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 혼자 경찰서에 오라는 말이었죠. 저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경찰서에 서둘러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며칠 전 아버님 사건의 목격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현수막을 보고 제보를 하려고 전화했더니 오빠 내외가 진술을 하지 말라면서 돈을 줬답니다. 그게 벌써 몇 달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목격자가 2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한결같이 제보를 하려다가 돈을 받고 입을 다문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돈을 받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안 되겠는지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랑 새언니가 목격자를 찾아서 범인을 잡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범인 잡을 기회를 일부러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범인이 잡히면 안 되니까요. 아버님을 오토바이로 다치게 하고 도주한 범인은 바로 오빠 내외의 아들이거든요. 네, 우리 조카란요. 그럼 영진이...
제 조카가 그랬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 저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말을 경찰의 얼굴만 떨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다시 한번 힘주어 사실을 강조하더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오랜 시간 공들여 수사했고 바로 오늘 자백도 했습니다. 지금 저 방에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니요. 안 보는 게 좋겠어요. 볼 자신이 없어요. 저는 차마 조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저희 조카였어요. 조카는 기숙학원에 들어가 재수를 했는데 그곳이 너무 답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외출을 나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집에 돌아오다 사고를 낸 거죠. 말로는 안개가 심해 미처 할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조카는 새벽까지 술을 마셔 음주 상태였다고 해요. 그렇게 사고를 낸 조카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집으로 도망쳐버렸다네요. 그때 두려움에 떠는 아들을 발견한 오빠 내외가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걱정된 두 사람은 사고의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저희 아버지는 차릿한 길에 누워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가 손자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피눈물이 났죠. 그토록 사랑한 아들과 손자에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애달파서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슬픔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힘겹게 버티시던 아버지가 결국 세상에 등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조사를 받던 와중에 아버지의 부고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세 사람의 죄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조카는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징역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범죄를 숨겨주려고 한 오빠 내외도 구속 수감됐습니다. 사고 증거를 없애고 목격자의 입을 막았으니 증거인멸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게 폭풍 같던 모든 순간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가슴속 깊은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오빠에게만 아버지를 맡겨두고 게으름을 피웠던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네요. 자식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한쪽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책임도 어느 한 자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아 이렇게 아프게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전화 한 번,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한 번을 미루지 마세요. 별일 아니라며 미뤄두었던 그 일이 훗날 가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에 함께 공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소 무거운 사연의 결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부디 사연자분이 마음을 잘 추스르시길 바라면서 사연자님을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썰맘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